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평식입니다. 한국농업개발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의 강의는 고품격 치유농업으로 정했습니다. 고품격 치유농업. 요즘 치유농업 스트레스가 하도 많아서 농업을 전부 치유의 차원에서 하자는 이제 치유농업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도시농업과 농촌관광을 위주로 오늘 한번 꾸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농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서론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농업, 농촌과 치유농업. 최근에 치유농업법이 통과돼 가지고 치유농업이 새롭게 이제 새로운 용어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특히 이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법이 됐기 때문에 농업, 농촌과 치유농업의 배경,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럼 치유농업 중에 한 방편으로 특히 이제 도시민이 95%가 넘어섰기 때문에 도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농업에서 찾는다 하는 도시농업과 텃밭 가꾸기, 구체적으로는 텃밭 가꾸기가 주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 집 텃밭 이야기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하여튼 도시농업과 텃밭 가꾸기에 대해서 그런 관련 정보 찾기 이런 것까지 좀 넣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새롭게 진화하는 농촌관광, 이제 치유농업 차원에서 농촌의 가치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더 이게 뜨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관광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전통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걸 찾아서 떠나는 테마 관광, 이런 게 농촌 관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미래 농업과 행복 추구에 대해서 도시 농업과 농촌 관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하는 그런 농업에 대해서 오늘은 미래 농업 중에 주로 행복 추구 미래 농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 3차시, 7차시 강의 때도 했습니다만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주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관으로 올해 30년 이상 근무를 했고요. 연구직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진흥청 안에서는 경영정보, 그 다음에 식량과학원에서 경영분석 업무를 주로 했고, 또 특이한 경력 하나를 쌓았는데요. 10년 전에 코피아 DR 콩고센터 해외 농업기술개발센터를 만들어서 세계 식량 안보에 기여한다는 그런 사업이 코피아 사업인데, 코피아 센터 초대 소장을 가서 맨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좀 아프리카살이를 좀 해보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하고 나서는 한국연구재단 전문 경력 인사라고 해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자문관으로 일하는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이 있는데, 3년 동안 거기에 선발돼 가지고 일하면서 거기에서 연구 자문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저술 활동도 열심히 하게 됐는데, 그때 퇴직 기념으로 제 전공을 가지고 썼던 얘기가 식량안보와 쌀 이야기고요.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식량안보와 쌀 이야기, 지난번에 강의한 내용이고, 이번에는 미래로 가는 농업. 예, 퇴직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현직 연구는 안 하지만 과거 현재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미래 농업의 방향을 좀 제시한 그런 부분을 제목으로 잡아서 미래로 가는 농업을 오늘 책 콘서트 교재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관련 연구직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서가 좀 많이 있는 편인데, 그래도 13편 중에 최근 저서 2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농업은 생명창고라는 블로그 주소를 제가 소개해놨는데요. 저는 13년 전에 블로그를 시작해서 농업은 생명창고라고 하는 블로그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자 한 133만이 되니까 오늘 하는 얘기들의 상당한 글로 써놓은 부분들은 이 속에 다 있고요. 나중에 이제 질문이라든지 더 추가로 토론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농업의 가치와 역할입니다. 농촌의 가치는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우리 식량 공급의 기능을 주로 했지만 앞으로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또 새로운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밑에 써놓은 것처럼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 다음에 경지 및 에너지 자원의 한계, 세계의 경지가 고갈되고 에너지 자원도 이제 많이 소모가 돼가지고 그런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식량위기, 또 식량위기를 더 가속화시키는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가 제한되니까 코로나 확산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대병, 질병들이 있고 또 도시 생활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 농업, 농촌의 가치를 어떻게 재조명해 볼 것인가 하는 차원으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농업하면
국민 경제에서 농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나눠서 산업이 1차에서 2차로 가고 2차가 3차로 가고 이렇게 경제 발전에 따라서 경제 그 구조가 많이 개편돼 가는 과정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점점 잃어버려 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맞이하는데요. 여기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표로 정리하는 것처럼 식량 생산의 기능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인간이 먹고 살아야만 그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식량 생산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기능인데 거기에 이제 식량 안보라고 하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식량 안보 기능인데 과거의 기능으로 보면 식량 안보가 제일 일단 중요했고요. 지금도 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고용 창출 기능,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농업의 기본적 기능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계속 되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런 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밑에 쪽에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정서 순화의 기능, 농촌의 자연자원을 우리 농촌 관광이라든지 우리 체험 영농을 통해서 정서에 기여하는 그런 교육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태계 유지의 기능. 우리 지구인들이 환경 파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코로나도 그의 보복이다 하는 그런 해석도 많이 나옵니다만 하여튼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는 기능.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수자원의 보호 기능. 갈수록 댐도 많이 건설하고 해도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산사태도 나고 홍수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도 빈발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수자원 보호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게 뜨고 있고요. 그다음 환경 보전의 기능. 두말할 필요가 없이 환경 보전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고 그 다음에 이제 체험 학습장을 제공하는 그런 농촌의 역할 이렇게 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식량 생산의 기능만 잘하면 그냥 된 것으로 했는데 지금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위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식량 생산 공급 기능은 우리 주곡 쌀 작업을 달성함으로써 상당히 기여를 많이 우리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부터 산업 발달에 따라서 도시상공업이 발달하는데 산업화가 되다 보면 그 식량을 공급하는 기능이 잘 안 되면 음식물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도시 서민들이 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거 식량 작업을 함으로써 그리고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 부분으로 다 이농해가지고 도시 부분의 산업에 기여한 바가 컸었고 그다음에 농자재나 식품산업 발전에도 농업 이외의 타산업 발전에 거의 헌신적으로 기여한 그런 공로가 컸었고요. 그다음에 국토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 여기에는 비시장적인 경제가치가 큰 거죠. 저 밑에 파란색으로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거기에 해당될 거고 그다음에 생물성 다양성을 유지한다든지 생태계 유지 보전 그다음에 경제와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전통 문화 보존의 그런 창고로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 안에서 농업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고 더 오히려 커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닐지라도 일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하면서 패러다임, 사회의 구조나 여러 가지 생각의 틀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특히 지난 강의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미래사회 전망을 미래학자가 정리해 놓은 걸 보면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평균 연령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거든. 고령화 혁명이 진전 속도가 빨라졌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AI죠. 인공지능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산업, 전 분야에서 혁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혁명이 지금 진전되고 있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화, 도시화, 또 지방 농촌의 소멸 이러다 보면 감성이 점점 무뎌지고 있는데 앞으로 감성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도 또 보여집니다.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 중 2명이 60세 이상이라면 뭐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60세 이상 그 은퇴, 지금 현재의 정년으로 보면 은퇴자가 되는데 은퇴하고 노동에 기여를 덜하는 아주 잘 안 하거나 못하게 되는 그런 연령이 점점 많아져서 이런 인구가 절반 이상이 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젊은 세대가 먹여서 살릴 그런 노인 인구가 많으면 굉장히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인생 패러다임, 사회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화가 우리나라도 벌써 이제 도시 인구가 95%가 넘어갔으니까요. 농촌 인구가 5%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도시화가 많이 진전되면 도시에 의한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자연으로 회귀하자 하는 운동이 당연히 일어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전국 이제 교통이 발달해서 전국 어디 곳이나 30분 내에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지방이나 농촌이라는 단어가 소멸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좌뇌, 이성, 지능 지금까지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거의 완벽해진다면 결국은 우뇌, 감성, 마음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닥친 최대의 난제가 있죠. 코로나가 2019년 12월경에 발생을 해서 2020년을 세계를 휩쓸었고 2021년 중반이 돼도 아직도 뭐 계속 창궐하고 있고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포함한 감염병의 역사를 정리한 표를 다시 한번 제가 여기 꺼내봤는데요. 자, 이게 우리 현재를 알기 위해서 과거 역사를 한번 추억을 해보면 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감염병은 참 많았습니다. 뭐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감염병도 계속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해졌는데 제일 컸던 게 흑사병이죠.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2억 명이 사망했다고 그러니까요. 뭐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게 큰 피해를 가져왔던 감염병 역사의 뭐 금메달 최고의 게 흑사병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역병이라든지 3차 패스트까지 계속 전 세계를 휩쓸었고 그 다음에 황열병 같은 게 모기관 이런 거 뭐 조그만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좀 큰 동그라미로 보이는 게 1900년대에 들어와서 스페인 독감 1918년부터 19년 이때가 제일 창궐했다고 그러는데 4천만 명 내지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의학 발달과 더불어 계속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거의 감염병이 좀 다 잡히는 듯 하다가 그다음에 아시아 독감이라든지 홍콩 독감, 돼지 열병, 뭐 돼지 독감 또는 그 에이즈가 이제 그 뒤로 제일 컸었고요. 2,500만 내지 3,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건 완전히 잡히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최근에 이제 에볼라라든지 사스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감염병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잡히고 있습니다. 또 백신이 다 개발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됐는데 지금 현재 창궐하는 그 코로나는 백신이 이제 개발돼서 공급되고 있지만 우리 백신이 자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백신 수급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그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백신 접종만 다 끝나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다시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지난번에 제가 자료 만들 때까지 자료를 보면 환자 수가 1억 7천만 명, 사망자가 약 350만 명이랬는데 세계 수준입니다. 근데 뭐 어느 대학에서는 또 거의 2배 될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350만 됐지만 지금은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합심해서 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도시화되면서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감염병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농업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전에 이제 식량안보 이야기할 때도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해서 다시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그 식량안보의 위험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급식이 중단되기도 하고 작년에도 우리 많이 봤죠.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공공급식이 중단됐었고 회사에서도 뭐 사내 급식 이런 게 중단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식당에 가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생산에 한계가 있고 물류 유통에 이렇게 제약을 가지다 보니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또 농업 경영체가 농식품 관련 경영체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우리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그 농식품을 잘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가 제한되고 이렇게 수출 중단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먹거리 접근성이 점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소 공급도 떨어지고 또 우리나라 농업 부분은 3D 업종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지금 대체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자유롭게 못 오니까요. 그 외국인 농업 인력도 많이 줄어서 농업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고 또 농산물 무역도 상당히 감소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앞으로 미래 농업에서 행복, 스트레스 감소 이런 쪽에 이제 치유 농업, 힐링 이런 쪽을 생각해 보겠는데 자, 우리 농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위에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 자연, 건강, 휴식, 여유, 상쾌함, 깨끗함, 아름다움, 행복, 기분 좋은 좋은 말들이 많이 있죠. 물론 여기에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깨끗하다 그러면
아이고 뭐 지저분하다, 비닐, 폐비닐이 많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도시화에 의해서 도시는 복잡하다, 각박하다, 인심이 좀 사납다, 경쟁이 심하다, 성인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 스트레스가 점점 늘어난다, 이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우리 인식이나 우리 생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농촌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연과 휴식과 여유, 행복, 기분 좋음 이렇게 좋은 단어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농업, 농촌의 자원을 최대한도로 잘 활용해서 현대사회의 스트레스 요인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힐링할 것인가 이런 그 주제로 이제 치유농업이라는 용어가 요즘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썼던 글 하나를 우선 소개를 칼럼을 하나 소개를 해놨는데요. 4페이지인데 여기서는 지금 앞에 표지하고 2페이지만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고요. 여기 원문을 찾아보시려면 저 위에 링크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이 잡지의 원문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이 원문과 제가 썼던 원문을 저 블로그에 실려놓은 기사가 링크되어 있으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링크 대면 강의라면 뭐 링크해서 들어가서 한번 쭉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안 되니까 농촌의 가치, 치유 공간으로서 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결론 부분은 오늘 강의 내용에서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 이런 자료를 써놨던 것으로 우리 독서 아카데미니까 제 책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미래로 가는 농업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살짝 소개를 하고 넘어가고요. 예, 1장을 이 정도로 해서 치유농업이 등장하는 이제 배경이나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예, 이제 제 2편에서는 농업, 농촌과 치유농업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치유의 기능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 자료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농사로라고 하는 그런 그 농사백과 편이 있는데 거기 가면 치유농업 편에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참고를 하시고요. 농촌진흥청 또 치유농업 추진단이라고 생겼습니다. 올해 치유농업 추진단, 새로 치유농업이 이제 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치유농업 추진단을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총괄할 팀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추진계획, 업무 추진계획 이런 것을 잘 참고해서 제 책에는 제목은 미래로 가는 농업했지만 사실은 최근에 개발되고 신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들을 잘 버무려서 치유농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치유농업이라고 하면 유럽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유럽 쪽에서는 이제 네덜란드라든지 유럽의 선진국들이 도시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농업에서 치유 기능을 좀 해가지고 치유 농장도 만들고 치유 그런 서비스 센터도 만들고 해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힐링이라는 단어가 하여튼 우리 방송에서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힐링을 농업에서 힐링하는 그런 치유 농업이라는 단어를 유럽에서 이제 차용하다가 우리나라에서도 힐링이라는 그런 치유 농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게 됐는데요. 최근에 한 10년 정도, 10년에서 20년 사이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케어 파밍 또는 어그로 힐링 이렇게 쓰고 있는데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모든 농업 활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농업 활동. 식물을 기른다거나 동물을 이렇게 키우고 교감한다거나 아니면 농촌 문화를 관광을 한다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체험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웰빙 음식으로 몸에 좋은 음식을 식도락을 즐긴다거나 그다음에 농작업 활동을 함으로써 신체적인 운동도 하고 거기에서 또 쾌감을 얻는 이런 모든 농업 활동을 치유농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치유농업은 질병 예방, 스트레스로 오는 모든 질병 예방이나 회복, 또 복지, 의료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의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 농촌의 새로운 활로 및 소득원으로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치유농장을 이제 경영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고요. 치유 서비스의 유형은 이 그림에 보시는 대로 건강치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건강치유, 그 다음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육으로서의 그런 힐링, 그 다음에 사회적 재활치료, 그런 수단으로서 그 치유 서비스, 그 다음에 고용 창출, 이런 이제 서비스 유형들이 있고요. 서비스 제공 주체는 치유 농장이라든지 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 또 사회복지 재활기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치유 대상은 뭐 모든 사람이라고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대상은 유아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성인, 그다음에 은퇴자, 노인 이렇게 모든 사람이 치유 대상이 될 수 있고 특별히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대상은 문제 청소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 사회 적응 부적응자, 또 사회 심리적인 그런 환자, 또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 재활 치료를 위해서,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교도소 수감자, 또 실직자, 실업자, 치매 노인, 그리고 동반 가족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은 뭐 상당히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역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치유농업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고 정책으로 되고 법제화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치유농업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홍보자료로 영상으로 잘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하나 해놨는데요. 치유농업에 대해서 한번 먼저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치유농업의 개념과 그리고 그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보 이용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 방향으로 지금 제목을 정했는데요. 치유농업은 의식주로 즐기는 생활, 먼저 나를 사랑하기, 나 자신, 힐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는 거죠. 누가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치료라고 하면 의사가 이제 환자를 치료해 주는 건데요. 치유하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적응시켜 나가고 고쳐 나가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정원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그걸 보고 평화를 얻는다든지 이런 이제 나를 사랑하기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한 음식, 텃밭을 직접 가꾸면서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거기서 나온 산물을 자기 자신이 먹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의식주 생활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생활 속 공간 가꾸기, 농촌에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원 생활을 하는, 요새 귀농귀촌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하여튼 농촌에 가서 산다든지 아니면 체험을 한다든지 단기간에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의식주 전체, 생활 전체를 통해서 농업 관련된 산업, 그러니까 농업 생산과 농촌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최근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작년 3월 달에 이제 국회 통과가 돼가지고 올 3월 25일인가요? 올 3월 달에 정식으로 이제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제화 되니까 농촌진흥청에도 이런 기능이 사실은 그 농업과학원이라든지 원예 특작과학원의 도시농업과 이런 데서 연구개발은 계속 해왔는데 이것을 법제화되는 과정에 이제 농촌진흥청 본청에 최근 4월 달에 이 법 시행에 발맞춰서 치유농업 추진단이라는 것을 특별 조직을 설치해가지고 치유농업에 대해서 제도적인 정비도 하고 연구 개발도 체계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3월 25일 날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요약해 놨는데요. 먼저 제1조 목적을 보면 아까 그 치유농업의 개념을 설명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다 하는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제2조에 이제 여러 가지 치유농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 내용이라든지 치유농업 시설, 이러이러한 시설, 치유농업 시설이라 한다 이런 정의, 그다음에 치유농업 서비스 주체들에 대한 설명, 치유농업 자원이나 치유농업 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걸 치유농업 서비스라 한다 이렇게 했고, 이런 개념 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5조에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나 내용, 그다음에 연구개발 보급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그 규정, 그다음에 11조에 치유농업을 주체적으로 이제 이끌어 나갈 치유농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일할 치유농업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나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제도 같은 것을 지금 만들고 있고, 올 아마 11월쯤에 제1회 치유농업사 자격시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이거 농촌진흥청이 이걸 맡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 시도지사와 협력해서 치유농업사 양성을 기관을 지방농촌진흥기관, 그러니까 도농업기술원이죠. 그 다음에 대학이나 대학 부설기관을 통해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주요 이 법의 골자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농촌진흥청의 그 치유농업 추진단이 2021년 올 봄에 4월 달에 이제 조직으로 생겨가지고 우리 농업 원예 특작과학원에서 도시농업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이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또 효과를 측정을 하고 이런 연구들을 쭉 한 10여 년 진행해 왔는데 이런 것을 종합해서 농식품부와 제도적인 기반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치유 서비스 산업화 기반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치유농업의 인프라 구축을 하고 아까 치유농업사 양성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리고 그 자격 제도를 구축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이제 처음으로 생긴 법이고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원의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유농업에 대한 그런 연구 개발을 체계화하고 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치유농업 그런 게 기반이 구축되도록 여러 가지를 지금 제도 발굴이나 제도 체계화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화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바로 2021년 4월이니까 이제 계획 단계에 있는 일들도 많고 추진하는 것들도 많고 과거에 해왔던 것을 종합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미래 농업의 일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동안에 도시농업과에서 주로 주도를 했는데 원예특작과학원에 여기에서 치유농업용 소재 발굴이나 콘텐츠 개발을 다양하게 한 10여 년 동안 지금 해왔습니다. 근데 도시농업과가 이제 생긴 지가 10년쯤 됐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게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동물과의 교감 첫 번째 그림은 두 번째는 감귤밭에서 이렇게 향기를 통해서 감각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치유받는 힐링하는 그런 모습이고 세 번째도 이렇게 허브 이렇게 정원에서 감각이 아주 좋아지는 감각적으로 그 다음에 고추 모종 심는 그림인데 손으로 흙을 만지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치유받는 이런 이제 이게 도시농업이고 이제 치유농업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원을 가꾼다든지 이건 활동이나 감각적인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석양의 하늘을 보면서 들판에서 이렇게 이런 아주 느슨한 감각을 즐긴다든지 또는 이게 튤립 꽃 정원에서 이런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마음의 힐링을 얻는다든지 그러면 농장에 잘 가꿔진 그런 체계화된 농장을 보면서도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감각이나 활동들을 통해서 감각, 교감 그리고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신체적인 효과도 얻고 정서, 심리적인 효과도 없고 인지적인 효과도 없고 이런 것을 가지고 치유 요소와 활용 소재 이거는 활용 소재는 이제 채소를 걸린다든지 과수 재배를 한다든지 화훼, 꽃을 길러본다든지 아니면 동물하고 교감을 한다든지 곤충을 사육하면서 곤충과의 교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유 소재 발굴이나 콘텐츠 개발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텃밭 정원 조성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자, 회복이나 치유 환경에 대한 특성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여기 있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멋진 이렇게 농장이 되겠는데 벗어난다. 일단 도시 생활이나 지금 현재 직장에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데서 현재 상황에서 탈출한다. 벗어난다. 이런 벗어남의 지금 하여튼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혹감. 지금 현재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거, 흥미, 호기심 유발 이런 매혹감의 효과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기 아파트나 집에서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자연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면 제약이 없이 그런 돌아다닐 수 있다는 그런 해방감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공간 이제 공간 자체가 그 아파트나 이런 그런 생활 공간에서 벗어남으로써 그런 자연과 가까워지는 이런 넓이감이 있고 그 다음에 적합성, 개인 선호나 취미나 또 목표나 자기 생활 목표나 이런 거에 따라 그걸 충족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효과 환경이 있는 거죠. 텃밭이나 정원을 조성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요약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텃밭 얘기를 오늘 도시농업을 상당히 이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식물 재배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결국은 농작업인데요. 농업 작업은 참 복잡합니다. 농업은 종합예술이기도 한데 굉장히 이 단계를 원으로 이렇게 표시는 번호를 따라서 쭉 한번 보면 이제 취미용 농이죠. 어차피 힐링을 위한 거는 농업 생산을 해서 그 작물을 팔아서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이런 거는 이제 전문 농사 농업인이 하는 거지만 취미용 농으로 힐링을 위한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전체를 보면 1번에 텃밭 디자인하기. 내가 이제 어떤 텃밭
농사를 시작한다 했을 때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종하기. 이제 텃밭을 이렇게 하겠다. 뭐 2평을 얻어서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뭐 10평, 5평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 자기 처지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씨앗을 파종하는 거, 장목을 선택하고 씨앗 파종하기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물론 땅 파기, 두둑 만들기 이런 거 하지만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파종, 씨앗을 파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종 키우기. 물론 씨앗을 파종하면 거기에서 물을 주고 햇빛이 들어가면 이제 싹이 나고 해서 점점 자라게 되는데 어떤 것은 씨로 그냥 뿌려서 키우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모종을 길러서 다시 정식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그 옮겨 심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물론 이제 모종 키우기도 그냥 집이나 텃밭에서 할 수도 있지만 모종 키우기는 요즘은 전문 육묘장에서 우리 주말농장 하는 그런 그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시기에 모종 종묘상에 가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을 사서 이제 사다가 심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식하기. 이게 이제 이식, 정식 이렇게 농업용어로 전문용어로 쓰는 얘기인데 모종을 갖다가 이제 적재적소에 다시 심어주는 걸 정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멀칭하기. 이거는 어떤 작목은 그냥 땅에 노지에다 그냥 키우는 것도 있지만 적절한 온도 관리나 잡초 관리를 위해서 비닐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을 멀칭이라고 그러는데 멀칭하기. 물론 파종하기 전에 멀칭부터 하고 심는 작목도 있고 비닐 멀칭하고 난 뒤에 거기다가 이제 그 작물을 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지대 세우기. 어떤 작목은 씨를 뿌려놓거나 정식하면 저절로 이렇게 키가 서서 이렇게 크는 작물도 있지만 제대로 그냥 서지 못하고 이렇게 줄기가 돼가지고 타고 올라가는 그런 작물들도 있습니다. 오이 같은 거. 이런 거는 지지대를 그걸 타고 올라갈 기둥을 세워주는 거죠. 이런 작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료주기. 비료주기는 물론 땅 파기 시작할 때부터 밑비료라고 그래서 기비, 뭐 한자로 하면 기비인데요. 밑비료를 주는 것도 있고 추비라고 그래서 추가로 이제 작물의 적정한 시기에 추가로 주는 비료도 있고 한 비료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친환경으로 농약 없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대부분이 그렇게 또 텃밭에서는 하지만 적절한 진드기라든지 이런 그 방제 농약을 뿌려줘서 방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방제하기 뭐 최소한도로 줄여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인공 수분하기 뭐 이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사실은 텃밭에서는 인공 수분은까지 할 경우는 별로 없을 텐데 벌이라든지 이런 그 수분 화분 매개체를 동원해서 온실 안에 어떤 스스로 그 수분이 안 되는 그런 작물들의 꽃가루를 붓으로 묻혀서 옮겨준다든지 이게 이제 인공 수분인데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얘기는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확하기. 이게 제일 재미있는 거죠. 사실 가꾸는 것도 재미있지만 오이도 저도 저희 텃밭에서 오늘 아침마다 오이 3개씩 따다가 바로 고추장 찍어 먹는 게 이제 제 취미 생활이 됐는데 수확하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수확물을 갖다가 요리하기. 뭐 또 요리를 잘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을 먹기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요리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농장주로 가면 판매 전략 세우기. 제 전공이 이제 농업 경영, 농업 경제학 이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야가 이제 농업을 총괄적으로 전체 경영 전략도 하지만 판매 전략에 대한 특히 제 전공 분야인 쌀에 대해서는 쌀 판매 전략은 제가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 분야인데 판매 전략 세우기가 있고 농장주라는 가정하에서 뭐 텃밭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판매가 아니라도 나눠 먹기 전략이라도 해야죠. 자기가 만약에 오이가 5개 생산됐다 그러면 2개밖에나 먹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3개는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전략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판매 실제로 시장에 가서 판매하기 뭐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뭐 지역의 로컬 푸드라든지 이렇게 납품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니에요. 텃밭 도시농업은 사실은 이거는 농업의 전 과정을 설명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런 정도는 그냥 농산물 유통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분야고요. 이렇게 해서 농업은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텃밭 준비하기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한 바퀴 돌아가려면 한 사이클이 되게 뭐 적어도 6개월, 뭐 4개월, 6개월, 1년 이렇게씩 걸리니까 특히 과수, 뭐 사과, 배 이런 거는 한번 심어 놓으면 뭐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려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상 재해도 생각해야 되고 병해충도 생각해야 되고 어떤 또 시장도 생각해야 되고 굉장히 작물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또 적정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농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의 힐링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이따가 이제 사진이나 그림으로 쭉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작업의 전체적인 체계도를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치유농업법이 작년에 제정돼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올 3월 달에 뉴스로
MBS 농업방송의 뉴스로 나온 동영상을 한번 시청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까 앞에 요약본을 보여주신 그런 그 법령처럼 이걸 시행하고 있다는 게 농업 그런 TV 뉴스로 나와 있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치유농업이 법으로 정해서 이런 연구개발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또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그 시험을 치고 이런 방식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치유농업이라는 게 뭔지, 도대체 치유농업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실제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첫 번째 나온 동영상에서도 이 정보 이용 방법이 간단하게 소개는 됐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일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데가 바로 농촌진흥청 RDA인데 영어 약자로는 진흥청 홈페이지, 뭐 농촌진흥청하고 인터넷상에서 치면 바로 홈페이지 나오니까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거기 메뉴 중에 농사로라고 있습니다. 농사로. 농사기술 백산 농사백과인데요. 거기에 농사로라고 하는 그 홈으로 들어가면 메뉴에 농사백과가 있고 여기 그림에 보이죠? 농사로, 농사백과. 물론 이게 콘텐츠가 조금 변경이 돼서 구버전이 있고 신버전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대로 하면 농촌진흥청 농사로 하고 들어가서 농사백과 들어가시면 왼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이 있습니다. 메뉴를 보시면 자, 여러 가지 있죠. 자, 큰 메뉴를 보면 우선 농자재 정보 메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농기술 각종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는 영농기술의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가르쳐주는 영농기술 정보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업 경영 정보, 농산물 가격 정보라든지 소득 정보라든지 지역별로 어떤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농산물 소비자 트렌드 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농업 경영 관련된 정보가 여기에 뭐 연차적으로 쭉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 정보, 저는 이제 이쪽 분야 전공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많이 활용하는 분야인데 하여튼 농업 경영 정보 이런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교육과 연구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활문화, 이 생활문화 코너에가 치유농업이라든지 이런 도시농업 이런 거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를 꼭 누르고 생활문화를 누르면 그 밑에 하위 메뉴로 치유농업이 나오고요. 그러면 치유농업에 더 자세히 들어가면 치유농업의 이해, 아까 앞에서 개념 설명했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요약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 추진 현황, 국내외 치유농장 사례, 또 치유농업 계획 및 운영, 그 다음에 치유농업 인력 양성, 치유농업 평가도구, 치유농업 참고자료 이렇게 해서 많은 정보들이 여기 축적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최신 정보들이 여기에 다 요약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 강의 듣고 관심은 생겼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세한 정보는 여기 농촌진흥청 농사로 치유농업 찾아 들어가시고 하위 메뉴까지 쭉 보시면 되겠고요. 빡 가꾸기까지 있습니다. 예, 농사로 편에서 치유농업 활동 지원 정보까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앞에 농사로 홈페이지 주소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시고 그냥 검색해도 농사로만 쳐도 잘 나옵니다. 거기서 농사백과에서 생활문화편으로 일단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생활문화 안에 하위 메뉴로 치유농업이 있고 그다음에 치유농업에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쭉 이런저런 이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활동 지원 그 내역에 들어가시면 다시 하위 메뉴에 활동 지원을 이런 거 한다 하는 거 소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러닝 동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우리 그 원예특작과학원의 도시농업과에는 여성 연구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서 상당히 친절하게 자상하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교육 자료들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 동영상 강의 자료도 있고 동영상도 재미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재미있게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뭐 하여튼 치유농장의 사례 밑에 보시면 치유농업 인력 양성 제도 그 다음에 치유농업 평가도구 참고자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뒤에 3장에서 조금 많이 집중적으로 살펴볼 텃밭 가꾸기 도시농업의 대표 선수죠. 텃밭 가꾸기 그 다음에 학교 텃밭 뭐 유치원 텃밭이라든지 학교 텃밭의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원예치료 실내 정원 또 옥상 정원, 도시에서는 뭐 다른 땅이 없으니까 옥상에다가 화분에 놓고 한다든지 흙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한다든지 이런 그리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이런 것까지 아주 친절하게 그림하고
여러 가지 동영상 포함해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로 하나 들어놨는데 거기 동영상 강좌편에 보면 실내 정원, 이게 리스트만 여기다가 그 사진으로 같이 넣었는데 실내 정원 물관리하기, 실내 정원 만들기, 수경 장식 만들기, 수경 재배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분갈이 요령, 화분 분갈이 집에서 많이 하시죠. 봄 되면 그 화분 분갈이 요령, 그다음에 부착형 심지 화분 만들기, 또 재활용 페트병으로 정원 만들기,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그 화분도 만들고 하는 방법, 공중거리 실제 만들어 보기, 이런 다양하게 실내 정원을 만드는 그 방법들이 실제로 그 메뉴뿐만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동영상 강좌가 다양하게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일반 생활하시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하나 더 보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실제적인 치유농장 사례를 하나 저도 감동적으로 들은 얘기를 오늘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접해서 여기 2페이지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다양한 생명들과 같이 하는 치유농장,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치유농장, 결국은 뭐 영어로 표현하면 케어팜인데요. 자, 이분은 이게 밑에 보시는 데 그 직접 성함을 제가 적어놨는데 제주도의 홍성직 외과입니다. 실제로 외과 의사입니다. 제주 의료원장을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한 거 아니고 제주 시내에서 외과 병원을 오랫동안 그 자영을 하시다가 예전부터 그 땅을 사가지고 자연으로 들어가서 그 농사 짓던 땅에다가 병원을 옮겼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가본 거는 아닌데 얼마 전에 5월 달에 그 도시농업 연구회하고 우리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이 그리고 의료단체 대한 라이프스타일 의학회 이렇게 세 개 기관이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했는데 치유농업 관련해서 이제 심포지움을 했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관심이 많아서 최근 동향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 양천구청 도시농업공원에서 이걸 했는데 제가 거기 참석은 못하고 제가 전주 사니까 전주에서 그 유튜브로 이게 생중계를 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자세히 관찰하면서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례 발표를 하는데 다른 치유농업 법이 이렇게 개정되고 앞으로 치유농업이 이렇게 전개되고 한다는 실질적인 그런 연구 결과들이 쭉 발표되는 마지막에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게 제5 발표 과제인데 다양한 생명들과 같이 하는 치유농업. 이래서 20분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 외과 의사가 이렇게 모자를 저 깊이 쓰고 나오셔가지고 한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치유농업 심포지움에서 사례 발표를 한 게 5월 28일입니다. 지금도 저 유튜브에 조회해 보시면 치유농업하고 하면 이게 뜰 겁니다. 막 한 4시간 그 하는 게 쭉 생중계가 됐는데요.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 농부 의사입니다. 현역 의사가 실제로 농사도 짓고 하는 그분의 그 블로그도 있고요. 제가 일부러 저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이제 거기에 발표에 감동을 받고 딱 다 찾아가 봤어요. 초록생명마을이라고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사 선생님이 원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도 있고 그 다음에 신문 기사도 조회를 해보니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제주도 신문뿐만 아니라 전국 그런 데도 인터뷰한 기사가 많이 나와 있고 TV의 프로그램으로도 다큐멘터리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아주 제가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제가 2장만 가지고 나왔는데 요 사진도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그분이 발표하는 그 파워포인트를 유튜브에 정지 기능을 해놓고 제가 그림으로 내려받기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사례가 아니고 요 위에 설명 글자만 제가 넣은 거고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큰 나무가 하나 30년생이라는데 요 의사 선생님이 30년 전에 직접 자기 농장을 사가지고 직접 심어서 키운 나무랍니다. 저렇게 큰 거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 녹차밭 한 만여 평의 부지에 녹차밭이 5,000평 정도 된다는데 오른쪽 위에 사진하고 왼쪽 아래 사진이 바로 5,000평에 되는 녹차밭이죠. 녹차 정원도 되고 농장도 되고 하는 녹차밭이 있고 오른쪽 아래 그림은 이게 클리닉입니다. 원래는 농장 그 관리사 농장 창고였던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시내에 있던 병원을 문을 닫고 이쪽으로 병원으로 클리닉으로 다시 개조를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여기서 직접 지금도 큰 수술은 안 하고 소규모 수술 외과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병원도 운영하고 농장도 운영하는데 이게 그야말로 치유농장이다 저는 싶어서 이걸 자세히 좀 소개를 드립니다. 거기 제목이 사람과 식물
동물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생명 공동체라고 썼는데 제가 이제 생태 공동체로 좀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초록 생명마을 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녹차밭도 꾸미고 정원도 잘 가꾸고 텃밭 운영도 하고 버섯 재배도 하고 토종닭도 직접 부화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또 양봉 벌도 키우고 여기 병원도 직접 운영을 하고 또 가끔씩 에코파티라고 해서 농장에서 팜파티를 하면서 저 음악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하면서 또 농부시장 주변에 있는 친환경으로 하는 농부들이 모여서 자기 생산품을 와서 교환 판매도 하고 하는 이런 멋진 농장의 사례를 봤는데 일반 농부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활동을 또 사회활동도 많이 하면서 이런 그 사례를 차분하게 발표하는 거 보고 굉장히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바로 강의자를 끝냈다가 추가로 이게 도장 넣은 건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다큐 에세이 이거는 거의 47분이나 돼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밑에 유튜브 주소가 있으니까 그 부산 MBC에서 현장 취재를 해서 자세한 인터뷰도 나와 있고 농장의 모습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접속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과제로 숙제로 드립니다. 이게 오늘은 대면 강의가 아니어서 제가 여기는 제시만 하고요. 거기 발표 자료 중에 요약해서 사진으로 제가 몇 장 내려받아 가지고 바로 여기 이렇게 네이커트를 구성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데 초록 생명마을 또 부제가 느슨한 공동체입니다. 느슨한 공동체. 밑에 가운데 안단테 칸타빌레라고 이 병원의 문화공간의 이름이 안단테 칸타빌레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도 하지만 마음의 치료까지 와서 농장만 보고도 치료가 되는 이제 그런 진짜로 실제적인 살아있는 치유농장의 사례가 되겠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분들은 환자들도 있지만 여기에 환자 대기실이 저렇게 저 독서할 수 있는 도서관처럼 이렇게 꾸며놨고 그 다음에 여기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다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금 어렵겠지만 하여튼 더불어 삶의 의미 그래서 농부 그 시장도 열고 이렇게 음악회도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아마추어 음악인들도 있고 프로 음악인들도 와가지고 농장에서 연주회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음식도 나누고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고 가운데 작은 사진에는 그 귀농귀촌 교육하는 그 학생들이 여기 농장을 견하고 온 사진이랍니다. 귀농자들이 진짜 자연을 찾아서 가는 그런 모범 사례로 의사 선생님이 병원까지도 농장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작물들은 뭐 가지도 보이고 배추도 보이고 상추도 보이고 하는데 직접 원장 선생님이 재배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멋지게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한 페이지를 묶어서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밑에는 양계, 토종닭을 갖다가 저 알을 구해서 부화를 시켜서 기르기도 하고 같이 교감을 나누는 그런 아주 생명공동체 그리고 밑에 가운데 보면 자급자족, 안분지족의 세상을 꿈꾸다. 아주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건전하고 이게 바로 느슨한 공동체고 슬로우 라이프, 그 다음에 생명마을, 생명공동체 아주 감동 깊게 봤습니다. 다큐 에세이를 한번 쭉 보시면 굉장히 이게 살아있는 농장 현장을 볼 수 있는 한라산 배경도 보이고 녹차밭도 보이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인간 사는 세상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굉장히 감명 깊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이제 치유농업의 개념과 제도 도입 그리고 좀 몇 가지 치유농업의 현장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도시민들을 위한 농업, 도시농업과 텃밭 가꾸기 사례를 가지고 치유농업 현장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연구관들 자료를 좀 봤고요. 그다음에 특히 농사로 치유농업 콘텐츠 활용 방법 등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나 원예특작과학원의 치유농업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개하고 그걸 요약해서 사례를 보여드리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도시농업의 사회적 여건인데요. 뭐 치열한 경쟁에서 지친 도시민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거죠. 우리 자녀들도 도시에서 다 사는데 참 애 키우면서 사는 게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건강과 여유를 동경하는 욕구가 점점 이게 커지는데 농촌을 통해서 이걸 한번 극복하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추세가 됐고 많이 뭐 유럽이나 유럽에서 독일이라든지 뭐런 프랑스 이런 데서도 그런 주말 농장 이런 게 많이 있고요. 도시농업.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데는 다차라고 그래서 주말이나 휴가 때 되면 자기가 가는 농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 별장처럼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 우리도 물론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별장도 가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기는 다 어려우니까
일반 중산층들이 도시에서 조그만 뭐 2평이 됐든 3평이 됐든 5평이 됐든 자기 땅이 반드시 아니어도 도시농업을 통해서 텃밭 가꾸기는 얼마든지 참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런 사회적인 여건도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그런 내가 꼭 직접 갖고 봐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도 커지고 있고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또 이제 은퇴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저같이 이제 60대의 그 일반 1차 그 직장에서 은퇴한 그런 노년층이 점점 증가하니까 생산적인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도 요즘에 어그리테인먼트라는 단어가 새로 생겼답니다. 에그리테인먼트. 농업과 그런 오락을 같이 결합해서 농업을 통해서 내 삶의 그런 그 효과를 높이자. 어그리테인먼트라는 단어도 생겼다고 그러는데 어떤 도시민의 아니면 현대인의 고립감, 스트레스, 외로움, 고독감 이런 것을 농업을 통해서 덜어주고 안정적인 그런 정서 안정을 하자. 이게 이제 도시농업인데 밑에 그림에 보이는 대로 지난 2009년이었던가요? 하여튼 광우병 쇠고기가 아주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막 광화문에 저렇게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었죠. 한번 광우병 쇠고기 파동. 직접 생산해서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그런 흐름이 그때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돼서 백악관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아주 젊은 영부인 미셸 오바마죠. 미셸 오바마 백악관 텃밭이 한동안 그 뉴스를 탔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백악관 그 텃밭을 굉장히 크게 했고 그 지역의 그 학생들을 견학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거기서 생산된 농작물 물론 혼자 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겠는데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학생들이 견학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거기서 생산물을 상당한 양을 학교 급식에 공급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때 도시농업의 텃밭 얘기가 그때 상당히 인구의 회자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 근교나 각 이제 지방도시라도 도시 근교에 가면 주말농장 분양한다는 광고도 많이 볼 수 있고 주말농장 하는 우리 친구나 친지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관심만 가지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 싶고요. 도시농업이라는 뭐냐? 어반 어그리컬처. 도시에서 농작업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치유를 느끼는 이게 이제 도시농업인데 정의를 해놓은 거 보면 도시에서 농업활동을 통해서 보고 가꾸고 먹고 즐기는 인간 중심의 생산적 여가활동이다. 이걸 통해서 몸과 마음에 건강한 삶을 꾀하는 게 도시농업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 UNDP에서 유엔 국제연합기구에서 도시농업의 정의를 오래전에 1996년에 해놓은 거 보면 여기 밑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도시 소비자 중심의 농업이 도시농업인데 농업활동과 체험을 통해서 소비자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먹을 거리를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농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도시 또는 인근에서 토양에서 또는 수상에서 그리고 그 동물 농장, 그래서 가축을 기르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생산, 가공, 유통을 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활의 농업기술을 접목한다면 이제 우리 그 인생살이를 요약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자연 체험, 이제 어렸을 때 10세 내외, 물론 0세부터 초등학교 때까지를 본다면 영유아 학교 생활, 물론 중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되겠죠. 학업 성취도, 만족감, 흥미도 이런 향상을 자연 체험을 통해서 이게 교육 효과가 크다는 게 지금 밝혀졌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이 되고 대학 졸업하고 청년기가 되면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50대, 60대까지 저희같이 이제 공무원 생활한 사람들은 60세까지 정년이 되는데 일반 직장은 조금 더 빨리 또 사회로 나오지만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는 내가 꾸미는 실내 정원, 뭐 직장의 스트레스를 자기 집에서 실내 정원을 통해서 또는 옥상 정원을 통해서 아니면 가까운 주말 농장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해가는 뭐 그런 수요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그 직업에서 은퇴를 하고 60이 넘어서 이제 노후 생활에 들어가는 앞으로 지금 굉장히 큰 포션 이제 비율이 될 텐데요. 그 건강하고 생산적인 여가 활동 이걸 위해서는 텃밭이나 이런 농사 활동만큼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밝혀졌고 실제로 아까 뉴스 동영상에도 보신 것처럼 굉장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또 체험을 해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저는 아침마다 이게 이제 주말 농장 텃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실제로 가꾸기도 하고 장목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연습 삼아서 저는 다양하게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농업기관에서 평생 살았지만 사실은 제가 직접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아보고 하는 것만큼은 안 되니까 도시생활 속에서 답변하니까 저도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장남도 아니어서 아버지 농장 물려받을 그런 계절은 아니었고 그래서 전부 이제 우리 형님한테 밀어주고 우리는 이제 도시에서 살게 됐는데 노후 생활에서 이런 생산적인 여가 활동으로는 또 이런 텃밭놀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수요가 점점 늘어났는데 이런 수요를 반영해서 농촌진흥청도 주로 농업인 그 농촌만 연구하고 기술 보급하고 했던 기관인데 최근에 한 10년 전에 2010년에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 도시농업연구팀이 신설됐습니다. 조직으로 이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한 5년 축적되고 난 뒤에 도시농업과가 됐고요. 지금은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의 연구 방향을 요약해 놓은 자료를 제가 이제 여기다 제시를 해놨는데 예전의 농업은 식량 생산 위주의 먹거리 중심 농업이었다면 이제 먹거리에다가 보고 가꾸고 즐기는 분야까지를 포함해서 이게 이제 치유농업이 되겠죠. 그래서 도시농업 이퀄 치유농업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는데 목적에 따라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거, 뭐 자기 집에서 먹을 음식 재료를 자기 텃밭에서 가꾸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나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서 학습용으로 텃밭을 가꾸는 그런 교육형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라든지 그런 주택, 공동주택 이런 데서는 땅이 없으니까 그 옥상에다가 그 농장을 만드는 옥상 텃밭을 한다든지 아파트에 공동 화단을 가꾼다든지 파머스 마켓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실버원에 이런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그런 유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에서 아스팔트로 인한 건물과 그런 도로 이런 그런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도시에 조그만 쌈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가로 하단 뭐 도시농업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까 그 심포지움 했던 데가 양천구 도시농업 공원인데요. 바로 서울에서도 구청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옥상 정원을 만든다든지 벽면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화분을 가꾸는 그런 벽면 녹화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환경 개선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림에 보시는 대로 주로 먹거리 생산용 집 텃밭, 주말농장, 베란다 텃밭, 뭐 실내 요새는 실내 정원도 하지만 실내에다가 자기 먹거리를 몇 가지 이제 화분에 심어서 가꾸기도 하니까요. 그런 형태 또 옥상 텃밭, 키친가든 좀 부엌에다가 뭐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심어놓고 직접 거기서 따먹기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도시농업의 그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연구소에서도 이렇게 개발하지만 실제로 개인이 또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도시농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도시농업을 연구를 주도하는 그 원예특작과학원의 도시농업과에서 여러 가지 10년 동안에 이제 많은 성과, 연구 성과를 내놨고, 그러니까 농촌진흥청 농사로 홈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도시 텃밭, 그리고 학교 텃밭, 옥상 텃밭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세평의 행복, 세평이면 충분합니다. 사실은 도시농업에서 제가 해보니까 저는 꽤나 좀 큰, 뭐 제 개인 땅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텃밭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민을 위한 텃밭 모델 개발을 아주 열심히 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모델을 개발을 해놨고요. 다양한 유형의 도시 텃밭을 또 실습장도 만들고 또 치유 농장으로서 개발해서 실제로 연구 사업 차원에서 치유 효과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 그림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옥상 정원, 옥상 텃밭, 또 학교 텃밭, 다양한 형태의 도시 텃밭 이런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실제로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이런 또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도시농업 텃밭 활동을 한 표로 요약 정리를 해놨는데 제 개인이 하는 주말 농장도 있지만 이따가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거 텃밭 활동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눠서 한번 활동들을 요약해 보면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농업이라는 게 종합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텃밭 봄에 가면 물론 그 전문 농업인이 하는 4계절 1년 아니면 수십 년 이렇게 해오는 영농도 있지만 그걸 요약해서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좁은 공간에다 하는 게 이제 도시농업인데 그게 텃밭이라고 하죠. 순수한 우리말로 텃밭. 텃밭 둘러보기. 어디에다가 텃밭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정해져서 매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만약에 학교 텃밭이나 아니면 그 주민이 공동으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 거기에 여기는 내가 관리하는 텃밭이다 하는 게 이제 편말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서 봄이 되면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 삽 가지고 땅 파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땅 파기. 그게 제일 힘든 작업이죠. 땅 파기. 기계로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소규모 면적에서는 기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기계를 사서 해주는 이제 농장주들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게 없다고 하고 두세 평 된다면 삽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땅 파기. 그 다음에 거기다 밑거름, 퇴비 뿌려주기. 요즘은 유기질 비료도 가축분으로 해서 잘 만들어져 나온 퇴비들이 20kg 그대로 이렇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 퇴비 뿌리기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비닐 덮기, 비닐 피복을 한다 그랬죠. 요즘 멀칭이라고 그래서 비닐, 검정 비닐 쓰기도 하고 투명 비닐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비닐 덮기. 그 다음에 씨앗을 고르고 뭐 종묘상에 가서 씨앗을 사오고, 그 다음에 흙에다가 뿌릴 그 두둑을 만들고, 뭐 이건 몇 센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간거리, 조간거리, 두둑의 그 넓이 또는 파종 깊이, 이게 하여튼 고려해야 될 그 기술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대 세워주기. 이제 어느 정도 텃밭 그 모종이 정식이 되면 크는 거에 따라서 지지대를 세워줘야 될 게 많이 있죠. 오이라든지 아니면 그 요새 그 복수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세미 뭐 이런 하여튼 타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는 그런 작물들은 지지대가 필요하고요. 뭐 그런 거 재배 안 하면 지지대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텃밭의 잡초 제거. 이게 밭농사는 잡초 농사라고 하는데 잡초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어차피 제초제를 안 쓰니까. 그러면 잡초 뽑아주기. 이건 손으로 뽑기도 하고 이제 소미로 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될 텐데, 실제로 작년 여름에 장마가 2달 동안 연속되다 보니까 저희도 실제로 체험했는데 텃밭에 잡초가 엄청 무성하게 자랐는데, 제가 이따가 다시 사례로 보여드리겠지만 잡초 관리가 문제고요. 또 그 다음에 비가 자주 안 오면 텃밭에 물이 끝까지 와 있으면 다행이지만 수도가 없으면 물 주기, 뭐 조로로 물 떠다 주는 것도 굉장히 일이고, 이렇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봄 되면. 그러니까 한가할 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면적이 너무 넓어도 안 되고요. 좀 조그만 면적으로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좀 하고, 좀 은퇴를 하신 어르신들은 조금 더 면적을 크게 해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심을 수 있는 작물들은 참 수도 없이 많죠. 감자, 토마토, 가지, 오이, 고추, 뭐 옥수수, 양파, 마늘, 뭐 시금치, 뭐 수도 없이 많은데, 특히 도시 농업에서 텃밭에서 할 수 있는 작물들은 쉬우면서도 간단하게 또 모종을 사다 심을 수 있는 것들이 좋죠. 저도 뭐 그 직장 생활 농업 연구기관에 근무했지만 하면서부터 또 코피아 소장하는 그런 경력 기간까지 또 은퇴하고 이제 4년 지나면서까지 저는 이제 텃밭 경험이 한 15년 이상 벌써 쌓였는데요.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이 많아요. 이따가 한번 자료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봄에는 그렇고요. 또 여름에는 이제 다시 그 다음 작물들, 텃밭은 뭐 땅을 상당히 몸살을 냅니다. 좁은 면적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도 할 일이 계속 쌓이는데요. 뭐 이제 심어진 작물들 돌보기도 해야죠. 감자가 있으면 감자 돌보기, 아니면 고구마가 있으면 고구마, 아니면 다른 오이라든지 참외 이런 거 심어놨으면 거기에 대한 관찰도 해야 되고, 이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수확도 해야 되고, 수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작물이 뭔지 봐가지고 또 땅 파고 다시 또 심기도 해야 되고, 퇴비 뿌리고 비닐 덮는 거는 똑같이 반복해야 되고요. 가을 되면은 수확할 것들이 많죠. 여름 내내 이제 열심히 땀 흘리고 가꾸다 보면 수확할 것들이 많은데, 고구마라든지 무, 배추, 쑥갓, 파 뭐 이런 것들이 가을 되면은 풍성한, 뭐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풍성한 가을이 되느냐 아니느냐, 폐농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겨울에는 좀 한가하죠. 어차피 겨울에 비닐하우스로 해서 보온하지 않는다 하면은 노지로 그냥 놀리는 게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나 마늘, 양파 이거 다 심어서 이제 우리 애들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텃밭 농사도 좀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우리 뭐 작업 식량, 작업 채소들은 거의 작업하는 그런 스타일이 됐는데요. 그것도 이제 경력이 관록이 좀 쌓여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규모를 키우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퇴비 만들기도 있는데, 이거는 퇴비 만들기는 요즘은 사서 쓰니까 거의 퇴비 만들기까지는 뭐 풀이 있어야 퇴비를 만들죠. 그렇고, 그다음에 시래기 만들기, 만약에 무 재배했다면 무청 가지고 시래기를 뭐 걸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11월쯤 되면 양파, 마늘, 양파까지 심고 나면 이제 김장배추 걷어들이고 하면 이제 거의 휴지기로 들어가는 거죠. 겨울에 동토가 되니까. 그러면 물론 겨울 작물도 또 있습니다. 마늘,
양파, 쪽파, 뭐 시금치 이런 것들은 겨울에 심는 작물들이고요. 이렇게 사계절이 참 바쁘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사진으로 실제로 저희 집에서 가꾸는 주말농장 도시농부의 삶을 사진으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이거는 왼쪽 위에는 이제 봄에 한 3월 달이나 4월 초 때 뭐 2월 말부터 조금 빨리 봄이 오면 시작할 수도 있는데 겨울에 얼었던 땅을 일단 삽으로 다 파헤칩니다. 다 뒤집어야 그래도 농사가 잘 되니까 땅 파기. 그다음에 비료주기, 퇴비 주고, 퇴비 장면은 여기 없는데 퇴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적당한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화학 비료도 조금 투입할 경우도 있고, 복합 비료죠. 비료 주기. 그 다음에는 이제 잘 고를 타가지고 적당한 깊이로 씨 뿌리기. 이거는 지금 열무 파종하는 장면인데 저기 이제 씨 뿌리기가 들어가고요. 그 뒤에는 또 이제 비닐을 씌워서 하는 작물들의 고랑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그 다음에 비닐 덮기. 요즘은 그 참 잡초 때문에 밭농사는 검정 비닐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정 비닐 잘 나중에 수거해서 잘 또 치워줘야 되지만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죠. 땅을 또 못 쓰게 하니까 비닐 덮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2달 동안 저 여름 장마가 길어가지고 제가 잡초 때문에 혼쭐이 나가지고 그때 터득한 게 도시농업, 저 한국농수산대학에서 도시농업 채소반에 들어가서 조금 토요일 날마다 공부를 좀 해봤더니, 물론 젊은 이제 우리 연구사 출신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아주 실증적인 기술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제대로 정보를 하나 얻은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저 비닐 두둑 사이에 검정 그 피복제를 덮었는데요. 바로 잡초 매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쿠팡이라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잡초 매트 치면은 저기 나옵니다. 폭이 50cm짜리, 뭐 70cm짜리, 1m짜리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이렇게 한 롤을 주문해서 샀더니 저거 쫙 그 고랑고랑 사이에 잡초 매트를 깔아 놓으니까 잡초가 뭐 전혀 안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잡초를 상당히 잡아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해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도 또 쓸 수 있고 하니까, 물론 그거는 비가 오면 비가 스며드는 그런 검정 그런 부직포로 돼 있어서 잡초 막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겨울 작물 마늘 들어가고 양파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밑에는 봄에 이제 4월 달이나 5월 초에 오이, 아까 지지대가 바로 저겁니다. 지지대를 세워서 오이 같은 경우는 그물망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이 지지대만 사가지고도 지지대 세우고 오이를 이렇게 키워가는 재미가 좋습니다. 이거는 매일 아침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한 10cm 자랐다 그러면 집게로 해서 위로 올려주고 이제 이런 작업도, 물론 손이 많이 가죠. 그러나 직장 다닐 때 저렇게까지 하기는 힘들 거고요. 좀 은퇴를 일단 하고 나면 저런 거 가지고 취미 겸해서 운동도 되고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유인 작업이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추비 주기, 또 밑비료만 가지고 부족한 거는 또 복합 비료를 조금씩 사이사이에 더 줘야 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뒤쪽은 마늘이고 앞에 쪽은 감자가 되겠는데요. 이건 한 5월 달 수준입니다. 감자꽃 바로 피기 전의 사진인데, 북주기, 감자는 비닐 덮었다고 하더라도 또 흙을 좀 덮어줘야 뿌리 작물이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채소가 잘 커가는지 문제가 없는지 매일 관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수확 시기가 되면 수확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여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거 생각할 것도 많고, 그래서 치매 같은 거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텃밭을 하다 보면. 그래서 직접 자기가 언제 심어야 될지, 몇 cm로 고를 만들어야 될지, 몇 cm 깊이로 심어야 될지, 물을 안 주면 이게 말라가는 걸 보면 안타까워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물도 줘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할 일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치매에는 걱정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을 계속 하니까 운동도 되고 아주 좋은 점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사진으로 보면 주말농장에 저 상추를 색색이 여러 가지 한라 상추를 여러 가지로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요. 지나다니는 그 도시민들이 구경만 하고 가도 남의 농장 가꾸는 것만 봐도 이게 힐링이 되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오른쪽 위에는 완두콩입니다. 완두콩. 모종 한 판 사다가 심었더니 이렇게, 물론 이제 줄 쳐주는 게 한 2단, 3단까지 지지 줄을 쳐줬는데, 완두콩 따가지고 6개 올려놓고 사진 찍은 모습인데, 봄철에 아주 그 밥밑 콩으로 밥에다가 완두콩 한 10개 따다가 까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굉장히 구수하고 맛이 있고요. 흰 꽃하고 완두콩 그 열매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밑에는 이제 주말농장에서 7월 작년 여름 사진이죠. 이거는 옥수수 7개 따고, 그다음 오이 3개, 또 풋고추 5개인가요? 7개, 하여튼 풋고추 그날 일용할 양식으로 거기서 수확에다가 된장이나 고추장만 찍으면
뭐 아침 걷더니 해결되고, 그다음에 노란 참외가 저렇게 익은 거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죠. 일반 다른 곡물 수확하는 거는 떼약볕에서 옛날 같으면 낫으로, 지금은 콤바인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거보다 직접 저렇게 채소를 갖고서 먹으면 굉장히 더 만족감도 높고 맛도 물론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뭐 저렇게 과채류는 맛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가꾸는 기쁨에, 수확하는 기쁨에 또 먹는 거는 덤이고 이런 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오른쪽 밑에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손주가 둘이 있는데, 예, 손자가 우리 집에 오면 필수 과정입니다. 이게 텃밭 농사를 체험시키는 거는 필수. 물론 지도 땅 파라고 하고 이렇게는 못 시키지만, 가서 이렇게 수박 직접 만져보기, 아 이게 수박이다 하고, 아 이게 둥둥 두드려보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아 이게 밭에서 이렇게 농작물이 재배가 되고 이렇게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살펴보기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밑에 블로그 그 링크를 걸어놨는데, 제가 농업은 생명창고 블로그에 그 텃밭 소개만 상당히 많은 그런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록이 13년간의 기록이 여기 다 남아 있으니까, 자 이걸 신문에 칼럼으로 썼던 게 한 편 소개하는데, 이 책에도 있습니다. 저 미래로 가는 농업 속에도 그 칼럼은 들어있는데, 농촌 여성신문에 제가 예전에 현장 리포터 기자 활동도 하고 그런 전문가 칼럼을 많이 썼던 그런 신문인데, 도시농부 텃밭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제목으로 저거 2, 3년 전에 올렸던 기사인데요. 자 여기에 썼던 글 중에 왼쪽에 7가지로 제가 텃밭의 효능을 한번 요약을 해놨는데, 이 칼럼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실제 사례입니다. 자 이게 텃밭 하다 보면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됐는지, 장마철이 시작되는지 끝났는지 아주 온도 변화하고 자세히 이제 체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 먹거리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 농약을 안 치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과수 이런 거는 그 열매 따먹기가 쉽지 않은데, 안전 먹거리의 중요성, 완전히 무농약 재배죠. 우리는 뭐 농사에 실패하더라도 안전 먹거리 생산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농부의 마음을 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뭐 시간 나는 대로 땀 흘리고 가꾸다 보면 보람도 물론 있고 운동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로 계절별로 무공해 식탁도 누리고, 또 아까 보시는 대로 손주들이 오면 가서 정서교육도 하고 교감하고 같이 만져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찾아보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이제 실제 저희가 가꾸는 텃밭 그 사진을 통해서 재밌게 살펴봤는데요.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텃밭을 조금이라도 해보시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란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와닿을 겁니다. 이게 현장 사진으로, 칼라 사진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제 블로그 소개를 처음에 시작할 때 했는데, 농업은 생명창고라고 해서 13년 전에 세계 식량위기가 한참 창궐할 때 제가 블로그를 그때 시작한 건데, 전에 그 식량안보 강의할 때도 자세히 또 소개를 드렸지만, 여기서 오늘 또 도시농업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도시농업의 또 텃밭 가꾸기의 그런 기술 정보들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 보면 제 블로그에도 여기 보시는 대로 한 160편 정도가 텃밭 이야기만 가지고 160편이 사진하고 계절별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주대 세운 거, 아니면 완두콩 자라 꽃 피는 거, 그 다음에 복숭아꽃이 제일 화려하게 피는데요. 봄 되면 백꽃, 배나무, 복숭아나무 하나씩 심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꽃이 피면 또 굉장히 멋지게 도시경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봄 돼서 이제 텃밭에 아까 본 사진, 우리 집사람이 이거 열무 씨앗 뿌리는 장면인데, 요 제목하고 대표 사진들만 여기 보였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마늘, 양파, 겨울에도 그래도 안 놀리고 계속 재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을 되면 감나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감이 익어가는 가을의 무엇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제 사진도 하나 들어있네요. 거기에 이제 수세미를 하나 따가지고 오이인지 수세미인지 이렇게 따가지고 하는 장면도, 제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블로그 다음.net PSP727 거기 들어가면 주말농장과 텃밭, 여기 카테고리 안에 주말농장 이야기만 한 160편이 포스팅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도 계절별로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농업 기술 전문가는 아니고 취미영농 텃밭이기 때문에 저는 농업 경제학, 경영학 전공한 사람이니까, 농업 연구기관에서 평생 일했다는 사람이 농업 기술이 깊이 세부 기술은 몰라도 취미영농으로라도 좀 열심히 운동 삼아서 하는 이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다른 정보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아니니까 제 블로그를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고, 다른 텃밭을 취미 영농을 하는 분들은 카페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도시 근교에서는 단체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나 어떤 대농장주들이 그 운영하는 텃밭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분양받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요즘은 텃밭 무슨 뭐 참외 재배, 뭐 또 완두콩 재배 이렇게 치면 많은 동영상 정보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정보 찾는 기술을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면, 텃밭 가꾸기 기술이 어차피 다 부족하니까 그런 기술들을 보충하려면 저도 뭐 15년이 넘게 했어도 아직도 어느 시기에 파종하는 게 적기인지 몇 센치로 파야 되는지 몇 센치로 심어야 되는지 맨날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새로운 작목을 뭐 한번 시험해 본다든지 하면 당연히 이제 물어봐야 될 때가 많이, 저는 가까운데 이제 농업 기술 전문가들도 많이 있으니까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스스로 해결할 때가 많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로 많이 보는 책 표지 2개를 여기다가 사진으로 올려놨는데요. 원예특작과학원에서 만든 도시 텃밭 동반식물, 그래서 당근이라든지 뭐 토마토라든지 재배하는 기술들을 쭉 정리해놓은 책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기술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텃밭 채소 기르기, 우리 원예특작과학원의 채소과에 옛날에 연구사로 근무했던 홍규원 박사하고 서명훈 박사, 경기도 농업기술원 퇴직자인데 이분들이 쓴 텃밭 채소 기르기 한 200여 개 되나요? 정확하게 작목 수는 제가 안 세봤는데 각종 그 텃밭 채소나 뭐 옥수수 같은 식량작물도 다 들어있고, 텃밭에서 가꾸는 많은 작물들의 사진 위주로 그 재배 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두둑을 몇 센치로 한다든지 중간에 이렇게 가지치기나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기술들이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런 책을 사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농촌진흥청 발간도서는 아까 저기 농사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텃밭 가꾸기 이 부분에서 기술들은 상담도 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 도서관 메뉴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농업과학도서관에 가면 저런 농촌진흥청 발간 서적들은 이북으로 해서 거기서 인쇄 내려받아가지고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서점에서 파는 책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정보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농사로 메뉴에 농사백과 생활문화 텃밭 가꾸기 이 안에도 정보가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정보가 조금 나한테 잘 안 맞다 싶으면 이렇게 책을 사서 가까이 하나 두고 이렇게 참고할 수도 있고, 더 쉬운 방법은 위에 써놓은 대로 재배 기술에 대한 사항은 우리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시군 옛날에 농촌지도사라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하면 웬만한 거는 다 해결이 됩니다. 거기에는 식량작물, 채소, 그 원예작물, 또 축산 이런 전문가들이 다 분야별로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도시농업 수요가 많아서 특히 도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특히 서울시, 부산시 이런 대도시 농업기술센터에는 도시농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뭐 인근 도시가 아니더라도 농촌에 소재한 그런 기술센터에도 하여튼 농업 기술에 대한 영농 상담은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거기에 전화 한번 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배워서 채워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제 기술 강의가 아니고 텃밭이나 치유농업을 소개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만 광범위하게 알려드리고요. 실제로 체험하실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동영상 하나 더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도시농업의 미래. 예, 이제까지 치유농업 차원에서 도시농업, 특히 그 우리 독자들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요. 도시농업을 소개해드렸고, 저희 집 텃밭 사례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흥미가 유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치유농업 차원에서 농촌 문제, 농촌 여행, 농촌 관광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새로 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물론 뭐 예전부터 관광 뭐 여행하면은 주로 자연경관을 찾아서 가는 흐름이 많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치유적인 차원에서 농촌 관광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분야에 연구를 하거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 기관인 농업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주로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농촌 관광 즐길거리 재발견이라고 작년에 연구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만 재미있는 책자를 하나 발간한 거, 거기에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농촌 관광 실태 조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총동원해가지고 미래 농업의 중요한 파트로 이제 치유농업 차원의 농촌 관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치유의 공간이라고 그랬죠. 농촌은. 그래서 농촌다움이라는 말이 영어가
어메니티라는 용어를 지금까지는 많이 써왔습니다. 어메니티. 조금 뭐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어메니티 이렇게 써온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걸 조금 우리말로 다듬어서 우리말화 시켜가지고 외래어를 농촌다움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치유의 공간으로서의 농촌다움. 예전에 주로 외래어로 그대로 쓰던 어메니티를 살펴보겠는데 농촌 자원하면 밑에 이게 보이는 대로 자연적 자원 그리고 사회적 자원 문화적 자원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연적 자원은 수자원, 지형, 뭐 호수라든지 이런 게 보면 그냥 평화롭고 멋있죠. 수자원, 지형자원, 식물자원, 희귀한 식물 이런 게 또 자원이 될 수 있고 동물자원, 이렇게 자연 동물이라든지 아프리카 그 생태공원 이런 데 가면 그 사자가 뛰어다니고 이런 것도 이제 다 관광 요소가 되는 거니까요. 자연자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자원은 뭐 농촌의 옛날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옛날 향교라든지 뭐 이런 옛날 그 전통 자원 또 공동체 무슨 모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자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자원 우리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것이 아무래도 농촌이니까 도시화되다 보면 뭐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고 뭐 큰 빌딩 짓고 하다 보면 다 사라지는데 농촌에 아무래도 문화 자원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경관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는 대로 농촌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무형의 자원을 어메니티라고 한다. 이제 예전에 외래어로 쓸 때 어메니티, 지금 순화된 우리말로 농촌다움. 여기에는 생물종의 다양성, 그다음에 농촌의 경관, 농촌 공동체. 옛날 같으면 이제 모내기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또 공동 우물 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이제 주로 농촌다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몇 개 제시해놨는데 전라남도 보성에 가면 상신마을 참다래 또 경북 문경의 명전이 수수밭 사진만 봐도 이렇게 아마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농사백과 생활문화에 다음에 농촌다움 경관 백선 여기에 들어가시면 재미있는 그런 경관들이 많은데 그 사진입니다. 이게 여기 샘플로 나온 사진은 그 왼쪽의 사진은 제주도 성산포의 밭담 돌담이죠. 돌담. 멋있죠. 이것만 봐도 뒤에 바다를 배경으로.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름다운 다락론 경상남도 산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하여튼 이런 밭담 이런 다락론 또 남해에 가면 다랭이 마을이 있죠. 남해 바닷가에 계단식 논으로 된 그게 아주 전통 테마마을로 잘 발전돼 있는데 전라남도 완도에 가면 청산도라고 완도에서 배 타고 한 50분, 1시간쯤 건너가면 거기에 또 그 우리 서편제를 찍었던 거기에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면 볼거리가 좀 많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것도 제 블로그 속에 다 국내 여행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상서 마을 돌담이 여기는 대표로 됐는데 거기 가면 또 저 구들장 논이라고 논에 물이 부족하니까 물 관리를 잘하는 그런 구들장처럼 만들어 놓은 논도 있고요. 아주 전통 문화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농촌다움이고, 자, 최근에 사회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농촌 관광의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요새 트렌드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소비자의 욕구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다 개성이 다 다르니까 그냥 자연 경관만 취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쉼과 휴식을 얻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치지향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ICT 요 통신 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 라이프를 즐겨서 앱으로 예약도 하고 결제도 하고 또 이런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관광은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잘 보존된 자연 경관을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사는 분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요즘에는 이제 귀농귀촌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또 늘어났지만 그래도 고령화 때문에 그런 것을 관광 수요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방역 시스템이 강화되다 보니까 몇 인 이상 모임 금지 뭐 이런 그 방역 지침이 계속 있으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이제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조가 되고 있고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니까 그냥 가자 나홀로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산속에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체험하는 이런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촌만의 그 농촌다움 고유한 매력을 살리면서도 시대 변화에 좀 맞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또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수학여행이라든지 단체 여행 이런 게 많았지만 요즘은 이제 소규모 여행, 가족 단위 여행, 나홀로 여행 이런 사람 그리고
연인끼리 두 사람만 가는 여행 이런 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운영 관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론적으로 그 농촌 관광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외국 문헌들을 쭉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농촌 관광으로 이거는 우리나라 사정일 수도 있지만 국제적인 추세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해보면 최근에 농촌 관광 떠오르는 트렌드는 지속 가능한 관광. 앞에서도 Sustainable Agriculture,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이제 디지털 농업으로 간다고도 했는데 지속 가능한 관광. 한번 가고 와서 아이고 재미없다. 이게 진짜 별 볼 일 없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또 다시 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이렇게 그거 좋다고 하면서 소개하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생태 관광이 늘어나면서 자연을 즐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저는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 기행 매일 아침마다 6시 7, 8분에 시작하면 매일 저는 필수로 그걸 꼭 보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로 직접 가보지도 못하는데 이제 거기서 잘 취재해서 잘 편집해서 보여주니까 굉장히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연이 참 우수하고 좋지만 우리로서는 볼 수 없는 자연이 많죠. 저도 출장이나 여행으로 한 40여 개국 조금씩이라도 가봤고 아프리카에 가서 또 1년 열대지방에서 살아본 경험도 있는데 하여튼 자연 경관을 즐기는데 굉장히 우선을 하고 있는 트렌드다 이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한 관광. 이제 탈출과 휴식, 일상 업무와 가정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웰빙의 그런 추세하고 맞출 것이냐. 자연으로 회귀한다, 탈출한다, 그냥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다 이런 수요가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시니어 관광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런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만은 60대 이상이면 무조건 이렇게 원서 잘 써가지고 합격을 하면 해주는 그런 문화관광부 프로그램이 있던데 하여튼 시니어 여행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거기도 저는 이제 직장 말년에 전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귈 만한 친구들이 부족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거기 참여를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세계 마을버스를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2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한 그런 여행 작가의 그런 수기 강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행 전문가들의 실질적으로 다녀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교육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데 시니어 관광 굉장히 이게 앞으로 수요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시니어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경험이 많고 지식도 풍부한 사람이 많아서 또 시간과 구매력까지 갖추고 있으면 원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시니어가 되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근데 그걸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나 일반 수요는 그런 원하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 사실은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기가 더 까다롭죠. 쉬운 게 아니죠.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시니어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역할이 점점 커집니다. 농촌 관광에도 자연 경관을 즐기는 그런 관광에도 여성 평균 수명도 더 길고 여성의 또 의사결정권도 점점 커지고 가정에서 또 파워도 커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촌 관광지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체제를 하고 또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선택권이 점점 여성의 역할이 커지니까요. 거기 수요도 반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점점 전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농촌 관광을 직접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 트렌드를 알고서 잘 맞춰서 우리가 대응해 가야겠다. 어차피 오늘 이제 미래 농업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업과학원에서 농촌 관광 즐길거리 재발견 이 책자에 재미있는 내용이 많은데 거기 중에서 맞춤형 관광 활동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놨는데 요약을 해놨는데 일단 문화여행, 사회적 관계, 혁신, 교육, 침묵 여러 가지 이제 참여자 동기는 다양할 수 있는데 문화여행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예술과 민속축제 전통문화 이런 것을 이제 즐기고자 그걸 찾는 뿌리를 찾는 이런 또 정서가 있기 때문에 예술과 민속축제 그다음에 역사여행 도시에서는 이미 이제 아스팔트가 되고 다 옛날 물론 이제 고궁이라든지 이런 건 남아 있지만 도시의 일반적인 아스팔트 건물이나 도로에서 느낄 수 없는 남아 있는 역사
옛날 뭐 향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그 관광 활동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모험 여행. 갈수록 이제 또 이런 것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이 약간의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래프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중에서 이렇게 뛰기 이거 한다든지, 아니면 서핑을 즐긴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자전거로 또 오지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아까 그런 것처럼 또 마을버스 폐차된 차를 인수를 해가지고 2년 동안 750 며칠이든가 하여튼 2년 동안 각지 세계 일주를 하고 온 그런 여행 작가도 생기고, 하여튼 모험 여행.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한 1년 살고 또 5개 나라를 아프리카를 가본 경험이 있는데, 참 거기는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여행 가기는 참 어려운 지역이 참 많습니다.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험을 즐기는 또 수요자가 많아지니까 그런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 삼아서 이제 하는 여행도 있고, 뭐 연결돼서 스포츠 관광, 뭐 등산이나 다른 자전거 타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운동으로 하는 그런 스포츠 관광도 있고, 그 다음에 농장에서 이제 조용히 그 작물 주말 농장 하듯이 잘 가꿔진 농장에 가서 농작물을 수확하기도 하고 직접 재배 체험을 하기도 하고 하는 농장 체험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지금 농촌 관광의 그런 영역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농장 체험이라든지 와인 체험, 외국에 가면 포도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은 와이너리가 많이 있죠. 와인 가서 시음도 하고 또 농장 구경도 하고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 지금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 관광. 뭐 관광도 이제 농촌 관광은 치유 관광으로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장에서 같이 아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모르는 사람끼리라도 같이 모여서 파티를 즐기는 팜파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둘레길, 제주도 둘레길부터 올레길부터 시작해서 각 지자체마다 둘레길이 많이 생겼는데, 변산반도 마실길 해서 둘레길도 있고요. 지리산 둘레길도 1부터 22코스까지 있던 그런 둘레길도 많이 생겼고, 이거는 운동 삼아서 그냥 자연을 즐기는 이런 유형이고, 그 다음에 농업유산을 살펴보는 이런 사진으로 좀 보겠습니다만, 곤충과 원의 동물 교감을 하는 그런 동물 체험 그런 부분도 있고,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 관광 활동이 있습니다. 농촌 관광은 영역이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래서 농촌 관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농촌 치유 관광에 대한 스와트 분석을 해놓은 표가 하나 있는데, 스와트 분석은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기 요인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스와트 분석 기법이죠. 그래서 일단 농촌 관광을 그 포인트로 잡고 치유 관광이라는 차원에서 스와트 분석을 해보면, 일단 강점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농촌다움의 중요 포인트죠. 그 다음에 농촌의 고유성을 경험할 수 있다. 농촌의 인심과 정서를 느낄 수 있다. 특색 있는 농특산물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농촌 관광의 장점이죠. 이런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농촌의 고유성 등을 잘 활용해서 치유라는 차원으로 이제 치유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겠다, 이런 지금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점이라고 하면, 농촌 관광 이렇게 붙이면 그냥 그 자연 경관 아주 멋진 그런 보고 즐기는 그런 여행만 하기보다는 품성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여행사들이 별로 이런 관심을 안 갖는 그런 분야일 수 있다는 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민의 접근성이 이제 부족하다. 물론 대중교통도 좀 부족하고, 자기 차를 멀리까지는 차를 또 운전하고 가기가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치유 공간으로서 농촌의 이미지가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요즘은 농촌의 인심도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농촌 주민들이 자꾸 반복되지만 고령화가 돼 있어서 맞춤형 관광객을 유치해서 잘 서비스할 만한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해서 역량 강화해가지고 그 도시민들이 농촌에 그냥 휴양지로서 농촌에 와서 즐길 거리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겠다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기회 요인. 아까 누누이 강조했지만 도시민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극복하냐. 그래서 농촌 자연 경관을 통해서 또 건강을 중시하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또 워라밸, 이런 요새 사회 트렌드를 반영해서 개인적인 그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시하고 이런 것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잘 농촌 관광 그런 수요로 흡수할 것인가, 이런 콘텐츠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위기 요인도 있습니다. 요새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안전성, 그리고 특히 청결, 아이들, 손자들, 애들 키울 때도 보면 명절에 우리 고향 방문하면 화장실 문제가 제일 좀 어렵다고 하는 우리 애들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농촌의 그런 부분, 화장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안전성이나 청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뭐 없지 않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린 아이들은 그런 부분이 아주 뭐 아파트 안에서 그냥 실내에서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옛날에 시골에 가면 직관이라고 그래서 이게 아래가 보이고 이런 화장실도 있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쳐야 될 점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지만 경제적인 저성장으로 소득 감소가 되니까 그런 관광을 즐길 만한 여유가 없어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농촌 다음이나 고유성도 떨어지는 농촌도 도시화가 되고 농촌에도 아파트도 들어서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약점으로 위기 요인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지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나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여행지를 중심으로 사진으로 보는 여행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딱딱하게 이론적으로 가면 또 재미도 없으니까 사실은 도시민들이 여기에 수강생들이 많을 텐데 도시민들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요약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추세가 그러니까요. 나를 주인공으로 이게 그거 하는 게 되게 도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의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그런 여행지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이제 농촌 관광의 모범 사례들이 몇 개 있는데 우선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은 홍천 거기 그 컬러팜 제목도 재밌습니다. 포레스트 숲이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 휴식을 위한 컬러팜 농장에 여러 가지 그 팜파티를 하는데 웨딩 마치 여행 가서 거기서 웨딩 마치를 뭐 재현한다든지 아니면 리마인드 웨딩 뭐 결혼 30주년 기념 40주년 50주년 기념 이런 것을 팜파티로 리마인드 웨딩 한다든지 다양한 행사를 디자인해 가지고 대신해주는 특별한 날을 위한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뭐 서울도 멀지 않으니까 홍천의 컬러팜 포레스트 이런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충북 영동에 이제 요새 포도 재배를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 됐는데 부리농장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가는 여행. 아까 와인 얘기했죠. 와이너리 얘기했죠. 와이너리 국내에도 이제 여러 개 생겼다고 했는데 바로 청포도를 재배해가지고 그 청포도를 이제 고품질 화이트 와인으로 만들어 제조를 하는 기법을 잘 살려가지고 와인 테이스팅. 그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와인 테스트를 하는 시음을 하는 그걸 이제 주제로 하는 부리농장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와인 담그기, 와인 조교까지 굉장히 아까운 것을 뭐 조교에도 활용한다는데 하여튼 부리농장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임실에 가면 오수도 있는데 오수에 의견문화재, 의로운 개 그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과 반려동물의 교감하고 또 애견인들을 위해서 요즘 애견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애견 뭐 TV 방송도 많이 있고 한데 캐러반 캠핑장으로 개들과 함께 애완견과 함께 같이 즐기는 그런 캠핑장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의견 문화재가 돼서 의로운 개를 기리는 그런 문화재 행사도 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주제를 나눠서 쉼과 치유를 찾는 여행지 이게 이제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쉼이 있는 농촌 마을, 농촌 여행, 농촌 관광. 저희가 살고 있는 전주 인근에 가면 그 모악산이라고 794m 되는 그 백대 명산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집에서도 보이고 하는 전주의 유명한 산인데 그 모악산 남쪽 자락에 가면 안덕이라고 있습니다. 안덕. 완주군 안덕면인데 안덕 건강 힐링 체험 마을이 있습니다. 건강 힐링 체험 마을. 거기 저도 이제 한두 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 뭐 일부 그날 가까운 데서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찜질방 하러 가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한의원이 있어요. 농촌 휴양마을인데 한의원이 있어서 거기 가면 쑥뜸, 침치료 이런 거 하면서 한방 치료를 해주는 게 이제 테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모악산 아래자락이기 때문에 모악산으로 올라가는 숲이 있고요. 등산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웃음치료, 찜질방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어가서 찜질방만 하고 와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산지 농식품을 가지고 웰빙 뷔페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 체험장도 있고 뭐 도시 근교지만 모악산 자락이어서 상당히 자연 경관도 괜찮은 마을에 그런 휴양 마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진 두 개는 이것도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고창에 운곡습지라고 있는데 여기는 인근마을 호암하고 용계마을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운곡습지 노르딕 워킹 걷기 모임 하는 거죠. 단체 여행자들이 오면 특히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이 오면 노르딕 워킹을 해서 요새 뭐 둘레길 걷듯이 그 산마을을 걸어서 이렇게 도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휴식 치유 그래서 이렇게 건강 체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이나 올레길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힐링 생태밥상 체험도 하고 명상센터도 있고 또 도자기 그 지대 옆에 있어서 도자기 감상도 하고 연 건강밥상, 연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여튼 그 지역의 자연 생태하고 농촌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과 같이 하는 여행지 사례가 되겠는데 3개를 여기에 선발을 했습니다. 여기는 하동에 가면 주민들이 그 농촌 주민들끼리 모여서 주민 여행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이 재밌습니다. 놀루와 경상도 발음으로 해가지고 놀러와를 놀루와 해가지고 하동 녹차 유명하니까 녹차 그 다음에 또 와인 전통주를 만드는 그런 전문가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전통주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백사장에서 섬진강 백사장에서 달마중 하는 거 요 사진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섬진강 달마중 사진인데 멋지죠. 달밤에 이렇게 달구 구경하면서 단체 놀이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예술순례 다원 여기는 다원이 많으니까 하동에 가면 차 마을이 있으니까 예술순례도 하고 이런 것으로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이런 음식 문화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그런 여행지도 있고요. 두 번째는 충남 당진에 가면 그 백석 올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특별한 농촌 여행 그런 건데 이게는 동네에서 어르신들 많은데 동네 할머니들이 그 백석 올미마을 할매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음식 솜씨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한과 만들기, 또 매실 장아찌 만들기, 고추장 이런 것을 만들기 체험도 하고 또 특산품을 가지고 체험도 하면서 그걸 이제 사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 또 이렇게 그 서각을 하는 분들의 작품을 모아서 전시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올미마을, 백석 올미마을 할매들 사진이 멋쟁이 할머니들이 됐죠. 네, 이렇게 하는 마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북 보은에 가면 선해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지친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생태마을입니다. 생태마을. 이거는 명상공동체 힐링캠프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생태주의 슬로우 라이프 요새 느린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은 이제 좀 특이한 사례인데요. 그 농촌 여행에도 ICT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잘 개발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또 모범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충남 태안에 안면도 있는 데가 태안이죠. 태안 그 서해바다에 원북면에 가면 분산된 관광 자원 관리를 관광 안내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5개 마을이 연합해가지고 체험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그리고 안내해주고 단체 체험객들에게는 그런 또 단체로 와서 즐길 수 있는 팜파티도 해주고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사진은 합천, 경상남도 합천에 가야문화축제가 있는데 합천 가야에 가면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스탬프 투어 그걸 인증을 해주는 그런 것도 하고 스마트 캠핑장도 운영하고 이런 걸 해서 지역 관광 명소들을 사전 예약도 하고 이게 이제 전부 앱으로 해가지고 모바일 또 그렇게 하면 잘하면 또 모바일 쿠폰도 제공하고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이제 예약도 되고 또 재방문 약속을 남기고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또 친지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바일 앱을 잘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전라남도 강진 저 남쪽인데요. 강진 얼양녹차 ICT 활용인데 여기는 그 스마트폰은 요즘 다 있으니까 이제 스마트폰 무전기라고 해서 PTT라고 하는데 스마트폰 무전기를 활용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편하게 와서 쉬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편의 증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권역 안에다가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하여튼 이것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도 하고 잘 즐기고 안전하게 갖다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ICT 활용하는 우수 사례도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게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모든 포노 사피엔스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치하려면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아마 이런 앱도 많이 개발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멋진 사진들이 많이 15개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한국의 이런 농촌다움 농촌 경관들이 우수한 데를 잘 뽑아서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농식품부가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자연 경관하고 매치시켜가지고 잘된 사례를 지금 많이 지정을 해놨는데 제1호부터 15호까지를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가 다 가봤습니다. 여기 보면 그 우리 선조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선조들의 그 지혜가 그 남아있는 그런 농업유산들이
잘 발굴하고 보존돼야 될 그런 문화유산인데요. 제1호는 잠깐 언급했던 완도, 청산도 그냥 일반적인 여행지로도 괜찮습니다. 섬 여행도 되고 섬 안에 뭐 농촌 경관도 보고 산도 있고 뭐 기체험하는 기바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구들장논이라고 여기 사진에는 작게 나왔지만 계단식 논에다가 어차피 섬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윗논에 물을 대면 그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다시 그 아랫논으로 잘 고여서 흘러가도록 그 구들장 형식으로 돌담을 싸가지고 물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들장논이라고 있습니다. 청산도에. 거기 아까 그 서편제 찍었던 마을이 서편제죠. 그래서 저 유채밭 이럴 때 가면 봄에 가면 더 좋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 뭐 밭담 아까 성산포 밭담 아까 사진 보셨죠? 그다음에 이게 제2호고 3호는 구례에 가면 매년 3월 한 중하순에 가면 산수유 축제를 하는데 올해는 저 코로나 때문에 축제 자체는 취소가 됐는데 그 산수유 또 회관도 있고 그 마을 자체는 둘러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도 고향 다녀오는 길에 잠깐 들러서 사진으로 제 블로그에 이거 소개하기 위해서 사진 찍느라고 들어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런 산수유 마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죽세공의 마을인 담양에 가면 대나무밭, 뭐 중록원이라고 유명한 그 대나무 정원도 있고 대나무밭이 많죠. 담양 가면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삼의 고향인 금산에 가면 인삼 시베지도 있고 금산 전통 인삼농업 인삼밭 거기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동 전통차 농업 계단식 논이 아니고 여기는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은 밭에다가 차나무를 잘 재배해 가지고 전통 차농업 차박물관도 있고 하동에 가면 차가 유명하죠. 물론 전라남도 보성 아래 11호에는 보성 전통차 농업이 있는데 여기는 뭐 각종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차밭이 아주 멋진 경관으로 잘 보존돼 있죠. 그런 데 있고 그다음에 울진 금강송 부안의 양잠농업 요새 뭐 우리 일손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양잠 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옛날에 저 누에를 제일 많이 키우던 데가 부안인데 거기 양잠농업도 있고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도 있고 의성 옛날 저수지가 있죠. 농업용 저수지 김제 벽골제 있는 것처럼 의성의 전통 수리시설 이런 것도 있고 또 전라남도 장흥의 발효차 청태전 이런 것도 있고 완주 생강을 많이 재배하는 그런 지역인데 생강 전통농업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 고성의 둔벙 관계 시스템 옛날에 저 논에 물 관리를 위해서 조그만 웅덩이를 파놓고 하는 것을 둔벙이라고 그러죠. 옛날 말로 둔벙 그 관계 시스템도 있고 경북 상주에 가면 꽃감 많이 생산하는데 전통 꽃감 그 시설 이렇게 국가 중요 농업 유산을 그 번호를 매겨서 지정을 해주고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이거 그 소개했던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사로 편에 가면 생활농업치고 그다음에 하위 메뉴로 농촌문화 농촌문화에 오늘 그 볼거리들이 많죠. 그 밑에 이제 농업유산에 들어가면 이거 1호부터 쭉 이런 것들이 요거 그림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용이나 거기 또 다른 추가 사진까지 해서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걸 선발해서 자기가 이제 찾아갈 계획을 세워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한국의 속살 여행지 아주 자연 경관이 잘 살아있는 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한국의 속살 여행지 사례로 아까 이런 문화 경관만 지정해 놓은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사례 2가지만 보여드리는데 충남 공주에 가면 그 한국적인 먹거리와 볼거리 여행으로 해가지고 공주 미마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미마지. 주로 여기는 이제 우리 그 농가 맛집 운영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속 유품을 가지고 박물관과 극장도 운영하기도 하고 탈춤이나 가면극, 뭐 백제 예술문화 전승도 하고 천연 염색 등으로 교육 체험도 하고 또 전통 음식 만드는 그런 체험도 하고 이런 지역 문화 전달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 선비의 고장이라고 그러죠. 영주 부석사도 있고 거기 선비 마을도 있고 한데 거기 가면 발효체험학교 그래서 우리 저 고유의 전통주인 막걸리 가지고 영주 생탁 막걸리 생산 술과 문화가 있는 양조장 체험과 토크쇼 이런 거 막걸리 가지고도 이렇게 체험을 하는 특히 외국 사람들이 국내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데 외국인들의 그 관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영주 띄움 외국인 체험 막걸리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요. 술 토크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막걸리를 주제로 한 그런 체험 공간으로 뜨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에 그야말로 우리 생각지도 않았던 속살 여행지가 특색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여기에 소개하는 것들은 모범 사례들을 요약해서 하나씩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농촌 여행 진정한
힐링을 얻기 위한 여행을 가실 때 좀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많이 이제 찾아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저 정보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농촌으로 가는 생활 속 작은 여행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차피 코로나가 이제 몇 년을 휩쓸고 어느 정도 또 안정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이제 변화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농촌 관광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다음에 안전과 위생이 여행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안전과 방역 지침 준수가 아주 필수가 됐으니까 개인용 침구라든지 이런 위생 점검이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언컨택트, 지난번에 제가 그런 책도 읽었습니다만, 언컨택트 사회가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예견돼 왔던 사회 트렌드인데, 이제 코로나로 이게 너무 빨리 와가지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에 맞춰서 나홀로 산책, 자전거 여행, 또 무인 판매장, SNS를 통해서 예약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거기에 맞는 이제 시스템 개발과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런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체 여행, 예전에는 수학여행 이런 게 많았지만 이제 단체 관광, 뭐 개 모임에서 놀러 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앞으로 어려워질 거고, 가족 단위나 아니면 소규모 뭐 한두 명 친구끼리 가는 거는 나홀로 여행이 많아지니까, 또 유명한 관광지 중심이 아니라 이미 이제 지나간 그런 시대의 유물처럼 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농촌 주민의 삶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소규모 여행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해외 여행이 이제 점점 어려워져. 저도 뭐 퇴직하고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 가야지 마음은 먹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저 ODA 사업 타당성 조사는 출장은 몇 차례 다녀왔지만, 작년부터는 그것도 어려워졌지만, 하여튼 국내에서 가까운 곳이라도 진짜 자연을 찾아서 가는 힐링 여행, 그게 중요한 이제 수요자 맞춤형 코스 개발이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자연 경관과 농촌다움, 아까 어메니티, 농촌의 그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그거, 경관도 즐기면서 휴식하고 하는, 그리고 운동도 되는 둘레길, 뭐 올레길 걷기라든지 오토 캠핑장, 또 자연 감상, 생태 관찰, 아까 그 고창처럼 이런 습지 탐방, 이런 전통 자연 경관이나 전통 문화를 살려서 그런 수요를 맞춰서 이제 농촌 관광이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추세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관광지 위주로 이렇게 많이 동해바다 여행 간다든지 아니면 제주도 여행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실제로 농촌에 가서 체험도 하면서 내 힐링을 하겠다, 이런 이제 추세로 가니까 코로나 블루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 농촌 체험이나 힐링, 관광 상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몇 가지, 뭐 한두 가지 그 길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촌진흥청에서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 여름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휴가철 안전 농촌 관광이라고 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열어서 농촌 관광 클린 사업장들을 소개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welcome.com을 찾아 들어가시면 이렇게 농촌 관광에 지방자치단체 후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개인 농장이 했든지 어떤 마을 단위로 했든지 이런 그런 사례들이 이거는 작년 여름에 이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은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 여름에도 또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이런 데 찾아 들어가시면 가격이 얼마고 하니까 그 시설이 어떤 게 있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자기 가족이나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골라서 우리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하면 정보들이 대부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공적인 조직에서 안내하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농촌 관광을 힐링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치유농업 차원에서 도시농업과 농촌관광의 현황과 이제 추세 그리고 트렌드 이런 걸 살펴봤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치유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아무래도 도시민이라고 하더라도 농촌에 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농촌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애정도 가지고 또 우리 먹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우리가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심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일단 미래 농업의 역할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면, 예전에 전통 농업에서는 먹거리 생산, 식량 작업, 식량 안보,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었는데, 갈수록 이제 환경 보존이라든지 부가가치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순환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강의로 살펴본 내용들은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어메니티, 그러니까 농촌다움, 농촌경관, 도시농업, 텃밭가꾸기, 원예치료, 동물 체험, 동물 복지, 로컬 푸드, 지역 축제 이런 농촌의 자연 환경이 살아있는 그런 프로그램 관광지, 여행지 이런 사례들을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분야가 굉장히 95% 이상이 다 도시민이 됐으니까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이런 데 관심 좀 가지시고 이런 정보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으로 가는데 이제 농업도 그 농업 생태계도 점점 진화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IT와 BT를 활용한 그런 분야도 많이 생기고 첨단 과학이 접목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한 주제는 문화와 예술이 만나는 접점, 결국은 치유농업하고 농촌관광, 도시농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의 중점 연구 방향에도 전통적인 1, 2, 3, 4 쭉 정리를 했는데 농촌 환경이나 치유농업 이런 쪽의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고 정보 축적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오늘 우리가 결론을 잡을 수 있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독서 아카데미니까 제 책 소개를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홍보물이 나와 있는데 미래로 가는 농업 제목이 좀 그럴듯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걸로 잡았는데요. 미래로 가는 농업 책 속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 책이 제가 제 생애 연구직 생활의 마지막으로 식량안보와 쌀 얘기 제 전문 서적으로 그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퇴직하고 나서 또 3년의 연장전 근무를 전문 경력 인사로 하면서 썼던 칼럼들하고 또 제 3부는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100년사를 제가 맡아서 또 그걸 진행할 일이 있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농업의 일제시대에 포함해서 과거 100년 그리고 현재 농업은 여기까지 연구개발이 돼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것까지 해놨기 때문에 이제 미래로 가는 농업으로 포괄적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거기 내용 중에는 벌써 3, 4년 지나는 사이에 또 새로운 농업 현재와 미래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미래 농업에 대해서 여기 책에서 언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새로 막 쏟아져 나와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배들한테 부탁해서 그런 자료들을 최신 자료들을 잘 받아가지고 제 수준에 맞춰서 정리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 책에 1, 2, 3, 4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목차는 참고를 하시고 제 블로그에도 잘 소개가 되어 있고 하니까 미래로 가는 농업 아마 조회를 하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치유농업이라고 큰 주제로 잡았는데 치유농업 중에서도 제일 핵심인 도시농업 특히 95% 이상이 사는 도시, 우리나라 이제 현 상황 인구 구조로 볼 때 도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농사체험, 농업, 텃밭, 도시농업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고요. 자, 이거 농업 농촌의 가치를 이렇게 따져보다 보면 다원적 가치, 공익적 기능 이런 것에 대한 재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농업 농촌의 자원을 우리 국민의 치유 차원에서 이제 치유 농업에 대한 연구 개발이 법제화도 됐고 연구도 많이 이제 진전이 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활용만 잘 하면 되겠죠. 이제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또 그게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오늘 제가 강조한 부분이 텃밭 농업을 통해서 도시에 살면서도 꼭 귀농 귀촌 안 해도 어차피 또 우리 산업 직장 활동을 생활을 또 도시에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주거 시설도 거의 도시에 있고 하니까 그래서 농업 치유를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텃밭을 좀 해보면은 굉장히 이제 노후 대비를 위해서도 좋고 한데 저도 이제 저 연구 생활을 하면서도 조금씩 익힌 기술이 지금은 이제 상당히 저도 진전이 됐는데 가까운 곳에서 주변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자기 땅을 굳이 안 사더라도 이런 분양해주고 같이 공동으로 체험하는 그런 농장들도 많이 있으니까 특히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전화해보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마 그런 기회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농업 치유를 나 자신의 힐링, 나 자신의 스스로의 치유를 위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농업을 전공한 사람이 도시민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수강생들이 그런 차원에서 치유농업을 잘 도시에 살면서도 활용하자 이런 차원으로 제가 오늘 누누이 강조를 했고 정보를 최대한으로 압축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은 결국은 요새 이게 유행하는 말 있죠. 소확행, 작지만 실현 가능한 행복. 내 수준에서, 내 경제 수준에서, 내 시간 짬 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가까운 데서, 인근에서 실현 가능한 행복을 찾자 하는 게 이제 요새 대세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꼭 해야 되는 일, 이거 그 몇 년 전에 나온 저서 제목을 그 일본 사람이 쓴 그 반농 반X의 삶,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한번 이게 인터넷 조회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반은 뭐 농촌에 살든 도시에 살면서 텃밭을 하든 이렇게 농업으로 자기 치유를 하면서, 반은 진짜 자기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그걸 X는 이제 다 각자가 개인별로 다를 테니까요. 반농 반X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치유 농업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 블로그 소개를 처음에 드렸으니까, 농업은 생명창구 다음 블로그입니다. 여기 주소도 있으니까, 여기에 어차피 지금 그 줌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녹화해서 동영상으로 보는 강의가 됐기 때문에, 질문이 혹시 있다거나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뭐 좋아요 누르시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다음 뭐 로그인하면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려놓은 사진도 내려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그 카테고리별로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찾아가 볼 수도 있으니까,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오늘 저하고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만난 것에 대한 사후 관리, 뭐 사후 소통이랄까요? 그렇게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